뒤돌아보지 마세요. 30년간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은행을 찾던 은퇴교사 선우에게 창구 직원이 건넨 충격적인 쪽지. 평범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그림자 뒤에는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선우를 위험에 빠뜨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월요일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한국은행 지점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갈한 차림으로 은행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30년간 변하지 않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습관처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루틴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돌아가신 여동생과의 추억이, 그리고 친딸처럼 키운 조카딸, 현주와의 소중한 기억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고객들의 발걸음 소리, 창구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정중한 목소리, 그리고 전자음으로 호출되는 번호들까지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3번 창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정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친근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던 그녀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선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해? 선우가 중얼거리며 번호표를 뽑는 순간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무언가 경고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려 했지만 은하가 작게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우는 계속해서 은하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수시로 선우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드디어 자신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선우는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창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긴장감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건넨 통장을 받으면서 슬쩍 작은 쪽지를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선우는 자연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쪽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 부를게요. 조심하세요. 선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은하의 진심 어린 경고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은하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했던 월요일 오전이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30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루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은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점점 더 강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평소 습관처럼 통장 정리를 하는 척하면서
창구 유리면에 비친 반사를 통해 뒤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리면에 희미하게 비친 로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선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대기석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남자, 그것은 다름 아닌 조카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여기에? 선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은 분명 현주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이곳에 나타난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선우의 기억 속에서 민준은 언제나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습니다. 처음 현주가 그를 소개했을 때부터 민준은 선우에게 극진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묻고 선우의 건강을 챙기며 때로는 좋은 보양식까지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삼촌, 몸 건강히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삼촌. 저희가 드려야죠. 현주가 항상 삼촌 덕분에 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했던 민준의 말들이 선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리면에 비친 민준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다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전산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선우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번호표도 뽑지 않은 채 로비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우의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준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은하가 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하지만 선우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민준은 현주가 사랑하는 남편이자 자신이 인정한 사위였습니다. 설마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할 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준과 함께 온 듯한 다른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점차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처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하가 다시 한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모스 부호와 같았습니다. 선우는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이 점점 창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토록 다정했던 조카 사위의 모습과 지금 자신을 노려보는 남자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한 민준의 변화된 모습은 선우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선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평화로운 월요일이 악몽 같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었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1995년 3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시 40살이던 선우는 처음으로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갓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2년째였던 그는 여동생 선미와 함께 작은 적금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현주 교육비 모아둬야 해. 이 아이 똑똑해서 나중에 대학도 좋은데 보낼 수 있을 거야. 선미는 당시 5살이던 현주의 손을 잡고 선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선미에게 오빠 선우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럼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오자.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와서 넣을게. 그렇게 시작된 30년의 루틴이었습니다. 선우는 약속을 지키듯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선미와 현주가 함께 왔지만 현주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게 되고 선미가 병을 얻으면서부터는 선우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선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선우는 이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돌아가신 여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고 현주를 위한 마음을 이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삼촌, 이제 제가 직장도 구했고 결혼도 했으니까 그만 그러셔도 돼요. 몇 년 전 현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주야. 이건 너희 엄마랑 한 약속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거야. 선우에게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꿈을 키우던 곳이자 현주의 미래를 위해 정성스럽게 돈을 모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현주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선우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현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큰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선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자신에게 친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5천만 원을 민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걱정 마, 민준아. 현주만 괜찮으면 돼.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하지만 그 후로 민준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현주의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다시 3천만 원을, 그 다음 달에는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또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선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현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주와 직접 통화할 때마다 그녀는 멀쩡해 보였고 병원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촌, 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현주야. 몸만 건강하면 돼. 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현주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선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선우는 우연히 현주와 민준이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현주는 전혀 아픈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명품 가방을 사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선우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가족관계에 금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하의 경고 쪽지를 받고 나서야 선우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루틴 뒤에 숨어있던 어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가 설마 선우의 마음속에 불안이 짙게 깔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5분, 은행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창구에서 은하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선우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준과 함께 온 듯한 다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출입문 근처에, 다른 한 명은 창구 대기석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ATM 기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산이 좀 느려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하가 다시 한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녀가 무언가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선우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서히 창구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다른 일반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러 온 직장인들, 연금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어머니까지.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닐까? 선우는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창구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우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창구 유리면의 반사를 통해 민준의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촌. 드디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여기 웬일이니? 선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예의 바르게 높임말을 하던 그가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우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경보 버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순간 민준이 갑자기 선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삼촌, 우리 따로 얘기할까요? 여기서 하기엔 좀 그런 이야기니까. 민준의 제안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고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 선우가 완강히 거부하자 민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오면서 민준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는 민준이, 뒤와 옆에는 그의 일당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침착함을 주었습니다.
은하 씨, 업무 처리는 다 끝났나요? 선우가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선우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선우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삼촌, 현주 수술이 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듣지 못하게 하면서도 선우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리게 하는 절묘한 톤이었습니다. 1억? 민준아, 그게 무슨... 선우가 당황하며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민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삼촌이 30년 동안 모아둔 돈 다 알고 있어요. 현주 엄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넣어온 거 말이에요. 민준의 말에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돌아가신 여동생 선미를 거론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현주가 정말 아픈 거야? 내가 직접 병원에서 확인하고 싶어.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현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주와 직접 통화를 해보자. 지금 당장.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현주는 지금 수술실에 있어서 통화가 안 돼요. 삼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구분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현주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어. 선우의 거절에 민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촌, 후회하실 거예요. 민준이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뭘 후회한다는 거야? 현주한테 삼촌이 자기 수술비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민준이 현주를 이용해 선우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너, 현주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현주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사랑이죠. 현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민준의 거짓말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일당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구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창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은하는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일단 현주 병원부터 가보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민준이 다급하게 선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행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가 미리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일당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다. 일당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루틴이 이렇게 극적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의 소동, 민준의 체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진술 정리가 끝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알려드릴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임민준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민준, 34세,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보이스 피싱과 대포통장 사기에 관여해 왔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사위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생님의 명의로 여러 차례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불법 대출이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선생님 명의로 총 2억 3천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 임민준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선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형사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의 여동생 박선미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미가요? 선미는 병으로 돌아가신 건데 당시 의료진의 증언을 재확인한 결과 박선미 씨의 치료비를 임민준이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는데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민준은 박현주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선생님 가족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박선미 씨가 아팠을 때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고 그 결과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민준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여동생이 병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현주 잘 부탁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 그때 선미는 자신이 민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선우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현주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낸 채 물었습니다. 박현주 씨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임민준이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현주에게 내가 삼촌이 자기를 싫어해서 돈을 안 준다. 삼촌이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주 씨가 선생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주가 최근 들어 자신에게 차가워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거짓말 때문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임민준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의 전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벌어진 일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고요.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정은아 씨의 기지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은아 씨가 6개월 전부터 선생님 계좌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켜봐 왔거든요. 선우는 은하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흘 후 선우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은하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며칠 전에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은하가 선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의 긴장감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선우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내 계좌에 이상이 있다는 걸? 선우의 질문에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을 6개월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네. 선생님 계좌에서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30년간 한결같이 적금만 넣으시던 분이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시기 시작해서 은하의 설명을 들으며 선우는 그녀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하다고요? 은하가 잠시 주저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1995년에 세봄초등학교에서 가르치셨나요?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봄초등학교는 자신이 첫 발령을 받았던 학교였습니다. 당시 2년간 그곳에서 2학년을 담당했었죠. 맞아요. 어떻게? 정은아예요. 당시 2학년 3반이었어요.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항상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작은 여학생,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공부는 열심히 했던 아이가 바로 은하였습니다. 은하, 정은하. 맞아, 우리 은하. 선우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와의 재회였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해 주실 줄 몰랐어요. 은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우리 은하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던 아이였지. 선우는 30년 전 은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은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무슨 말? 은하야,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선생님이 은하를 믿어. 그 말씀이요. 선우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은하가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 했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몰래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셨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모르게 해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은하의 고백에 선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은하야, 박선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면 꼭 은혜를 갚아라고요. 은혜라니. 그냥 선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나오고 은행원도 될 수 있었고요. 은하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과장 정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과장까지. 네, 작년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선생님 계좌를 담당하게 됐을 때 정말 운명인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자신이 어떻게 민준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 평소와 전혀 다른 패턴이었어요. 30년간 한결같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시고, 게다가 선생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래가 이뤄지고, 그래서 의심을 했구나. 네, 그래서 CCTV도 확인해보고 선생님께 따로 연락드리려고도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월요일마다 오시는 걸 알고 기다렸어요. 3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네. 선우의 말에 은하도 울컥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오세요. 제가 계속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은하야.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어린 제자를 걱정했던 선생님과 은사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제자의 아름다운 재회였습니다. 한 달 후, 선우의 집 앞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현주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창문 너머로 현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촌, 안 계세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선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현주가 선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며 현주를 부축했습니다. 현주야, 일어나. 무릎 꿇을 일이 뭐 있어? 아니에요, 삼촌. 제가 정말 못됐어요. 현주는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토로했습니다. 민준이 체포된 후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삼촌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삼촌이 저를 싫어한다고,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현주야. 그래서 저도 삼촌께 차갑게 대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어떻게 삼촌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선우는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너도 속은 거니까. 아니에요.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어요. 삼촌이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는데. 현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아픈 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삼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던 삼촌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삼촌이 제 손 잡고 울어주셨잖아요. 그런 삼촌을 어떻게 의심했을까요? 선우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여동생 선미의 장례식 날 15살이던 현주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자신도 함께 울었던 그날을 말입니다. 현주야, 이제 그만 울어. 삼촌도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삼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현주가 선우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려고요. 삼촌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요. 그래, 우리 현주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예전의 정다운 삼촌과 조카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루틴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은하가 환한 미소로 선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정체를 아는 사이가 되어 더욱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은하야, 오늘도 잘 부탁해. 네, 선생님. 항상 제가 챙겨드릴게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현주 씨와는 어떻게 되셨어요? 응, 다 해결됐어. 우리 현주가 와서 사과도 하고, 이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가족은 역시 소중하니까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은하야, 너도 가족이야. 3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었고, 은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주는 은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여동생 선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이제 마음 놓아도 돼. 현주도 잘 살 거고, 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 거야. 선우는 마음속으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의 집에 현주가 저녁을 해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삼촌과 조카가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삼촌, 은행에 정은아 과장님이라고 계시죠? 응, 알고 있어? 네, 제가 따로 찾아가서 감사 인사드렸어요. 삼촌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래, 우리 현주도 예의 바르네. 그런데 그분이 삼촌 제자셨다면서요? 정말 신기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선우는 은하와의 재회 이야기를 현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를 도와준 것이 30년 후 자신을 구원해준 이야기를 말입니다. 역시 삼촌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더니. 그런가? 나는 그냥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삼촌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현주의 말에 선우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은하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은하야. 네, 저희 결혼식 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실까요? 선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자신에게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은 선생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해줄게.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줄에 서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선우는 정성스럽게 준비한